네, 안녕하세요. 그런 이방인 만든 김현준이라고 합니다. 영화에서 계속 나오고 계셔서 그런지 낯설지가 않아요. 네. 간만에, 네, 남성 관객분들이 많아요. 네. 네. 그래도 식상하긴 하지만, 네. 어떤 계기로 해서 이 그라운드 이방인을 만들게 되셨는지, 그 배경부터 듣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원래 이제 뭐 다큐멘터리도 하고 연출도 하지만 영화 촬영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촬영하고 쉬고 있을 때 인디스토리, 이 영화를 제작한 인디스토리라는 영화사에서 제안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프로듀서가 실직한 상태에서 놀고 있을 때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고 이런 야구단이 있었구나. 그 프로듀서가 야구 매니아거든요. 이상한 책임감을 느낀 거죠. 이거 뭔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인디스토리 아는 형한테, 그 대표님이 이제 아는 형인 거죠. 그 대표님도 야구 매니아라서, 둘이서 이제 그 조언을 부탁한다 해서, 이제 제일 높은 이야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몇 번 만나면서 이제 그러면 네가 연출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고민하다가 시작한 거예요. 2010년 5월쯤입니다.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셔서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그 우대학교 때 제가 좀 만들면서도 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북에 수학여행 갈 때 가는데, 학교에서 배우던 조국이라는 것을 처음 이제 19살, 18살 된 아이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때의 그 감정 이런 거를 저는 이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같이 이제 따라가서 찍고 싶었으나 찍지 못했던 아이들 찍은 걸 받아서 편집했던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옛날 이야기지만 그 아이들이 그 600명의 사람들이 다 18, 19대 온 거잖아요. 그게 되게 궁금했었죠. 그들이 한국을 볼 때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일본에서 나오고 자란 그 동포 아이들이 야구가 됐든 뭐가 됐든 한국이라는 자기 고향, 조국에 왔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그게 궁금하게 됐고, 그게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인 이야기였죠. 물론 이제 야구를 그 당시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잘 몰라서 야구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야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무지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은 오늘 우천으로 여기 됐지만 야구 매니아들도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도 받아보면서 진행할 건데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거나 아니면 뭐 느낀 점들, 뭐 얘기하고 싶은 것들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네. 눈치 안 보셔도 돼요. 영화 만드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이라 보니까 섭외를 할 때 조금 힘들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설득했는지 궁금해요. 실은 이제 이 영화가 제작 기간 5년이라는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요. 5년 거짓말이고요. 2009년에 이 프로듀서가 기획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보는 이야기에 나온 한 인물, 제동포 학생 야구단의 감독을 하셨어요. 그분을 이제 섭외를 했고, 그분이 오케이를 내린 상태에서 이제 제가 결합한 거죠. 그랬는데, 이분이 1년 동안 저희가 계속 만나고,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촬영을 이제 시작할 무렵에 촬영 못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명단을 영화에서 보면 명단을 받았잖아요. 그게 그분이 미안하다 하면서 이제 건네주신 명단인 거죠. 그래서 그게 1년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야기가 갑자기 붕 떠버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한 게 이제 이런 꼴이 된 거고,
근데 그 외에 뭐 여기 거기에 있는 명단의 사람들을 찾아서 다니는 건 어차피 뭐 연장에 해당하는 거니까. 예. 처음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이제 뭐 약간 사실 이제 우리 저희 스태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말 잘하는 그러니까 조감독이 스태프로서 붙었는데 일본말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억양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혹시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거 받아보신 분 억양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신 거죠. 예. 뭐 우리가 뭐 영화 만든다 이렇게 해도 뭐 정체를 알 수도 없고 대단히 큰 영화사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처음에 좀 깊이 젖었고 그래서 이제 미키타케 형님이 결합하고 나서는 좀 해결되는 게 억양이 딱 오사카 그 억양이고 하니까 그런 데서 약간 이제 그 오사카 사람들 나름대로의 그 농담 코드가 있어요. 그런 게 좀 작용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조금씩 해결되는 게 있었죠. 그러면 물론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82년도의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82를 정하신 거였어요? 아니면 이렇게 명단대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74년, 82년, 84년 준우승을 했고 결승에 갔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결승에 갔으면 한국에 오래 있었다는 게 그 내용이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 영화를 만들 때 그래도 다 찾을 수 없으니까 후보를 정해보자 해서 결승에 간 사람들을 고르자. 근데 74년이 사실은 제일 매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74년에 문세광이라는 제1동포가 박정희 대통령의 영부인을 그 8.15 광복절 행사에 나타나서 이렇게 총으로 쏴서 죽인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봉황대기 경기는 8월 3일인가? 예,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그 경기 중에 그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결승까지 갔다는 게 저는 이게 제1동포를 거의 뭐 그 악으로 묘사되는 그런 그 사회 분위기였을 텐데 어떻게 결승까지 갔을까 그게 되게 궁금해서 그분들을 찾고 싶었으나 주신 명단이 75년부터 시작되는 명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분들 찾을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82년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82년도에 뭐 한국에 프로야구 시작됐다는 게 좀 큰 의미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82년으로 정해지게 된 거고 나중에 이제 결국 찾았죠. 74년 멤버들을 한 5명 정도 찾았는데 그분들 중에는 그 기억이 어떤 기억이 있으시냐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이제 야구하고 이제 호텔 왔다 갔다 하면서 쉬는 날은 이제 뭐 시내 관광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한테는 시내 관광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호텔과 야구장 그것만 왔다 갔다 했다 우리는. 그러니까 밖에 못 나가겠다. 그런 기억밖에 없는 거죠. 일단 나중에 찾아서 인터뷰를 하긴 했지만 영화 전체에서 넣기가 애매한 그 구석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됐죠. 네, 또 다른 질문. 네. 그라운드 이방인은 제1동포를 소재로 하셨는데 혹시 다음에 또 야구 다큐멘터리 만드신다면 어떤 분들 하고 싶으신가요? 야구 다큐멘터리가 야구 극영화도 안 되는데 망하는 수준이 있잖아요. 야구 다큐멘터리면 더 안 되고 지금 이 영화도 인디스토리 대표님이 제작까지 다 하시고 그 인디스토리 직원들도 사활을 걸고 이렇게 배급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비수기이기도 하고 한국 독립영화 현실이 요즘에는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배급인 것 같아요. 관객들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CGV가 방금도 이제 우리 프로그래머님하고 그런 메이저 욕하면서 이제 들어왔는데 CGV가 독립영화를 배급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독립영화 입장에서 그래서 성공한 게 이제 니마라는 영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파월볼 같은 경우도 어제 개봉했죠. 그것도 아마 동네 극장에서 동네 CGV에서 만나실 수 있는 영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메이저가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똑같습니다. 그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동네 조그마한 구멍가게로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동네 구멍가게 다 죽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논리로 독립영화 배급하는 이런 극장이나
망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런 데 속해 있는 그라운드 위반이고, 이 영화는 또 한국 야구의 어두운 역사를 얘기하는 거고, 니네가 이렇게 프로야구가 잘 된 거는 알고 보면 니네가 그동안 무시해왔던 제일동포에 그 공이 있어 라고 하는 데서는 사실 그걸 인정하고 하기가 힘든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야구 팬들은 야구 영화를 안 봐요. 야구 경기가 더 재밌으니까. 이러저러한 면에서 다시 제가 야구 영화를 만들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연결해서 그러면 지금 계속 우리 학교 때부터 해서 이제 그 교포상이 그런 것들을 계속 좀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야구는 아니실 것 같은데 계속 이제 저희 교포나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예, 다큐멘터리 감독이 좀 그런 게 있어요. 한번 자기가 주제를 잡고 영화를 찍기 시작하면 영화 1시간 반이라는 시간 안에서 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 진짜 절감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가 만난 주인공들에게는 할 말이 많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국 사회에서 알아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또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저한테도 여전히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당분간 하게 되지 않을까. 또 제가 접근하기 쉽죠, 훨씬 다른 주제보다. 그래서 아마 또 하게 될 거죠. 이번엔 좀 재밌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충분히 네 지금 그라운드 이방도 재밌는 영화이면은 네 아마 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학교라는 영화는 보셨습니까? 네. 보신 분도 있어서 네. 혹시 못 보신 분도 있으면 같이 그 영화를 보시고 이 영화를 보시면은 아마 정말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그 조국이라고 얘기하는 동포 이런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 학교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정말 거의 200%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교 너무 좋아했던 영화고 그때 정말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그때 국도가 남포동했을 때 그때 처음 계속 매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감독님과 어렵게 무대 옆에 서서 막 사진 찍었던 거 네, 그런 것도 많이 기억나요. 네, 또 다른 이야기할 질문 없으십니까? 네, 네, 말씀하세요. 나레이션 권혜율 씨가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하고 김성근 감독님하고 장훈 선수가 현역 아직 살아계신데 영화 찍을 때 인터뷰 따로 하신 거 없으신지 궁금해요. 권혜율 씨는 제가 이제 지금 현재 그 몽당연필이라고 해서 조선학교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대표님이시고 저는 그 단체의 사무총장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함께 하고 있고 이 영화 처음에 제가 나레이션 했어요. 녹음 기사가 나레이션 하는 동안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영화가 많다. 톤이 되게 어두운 거예요. 어둡게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톤이 너무 어두워서 자꾸 다시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다 녹음을 끝내고 이제 영화사 직원들하고 보는데 직원들이 되게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을 고민을 했죠. 다시 녹음합시다. 그랬더니 대표님이 아주 밝은 얼굴로 오케이! 이렇게 누가 할래? 그래서 했는데 저는 이제 그 권혜연 씨가 워낙 조선학교와도 관계가 깊고 제일동포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또 잘 알고 이 영화의 의미도 잘 알고 야구도 잘 아시는 분이라서 다른 누구보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던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의 의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라는 게 하나 가장 컸죠. 그래서 권혜연 씨가 해주신 거고 또 하나 그 김성근 감독하고 장훈 선수가 나오는데 왜 인터뷰를 안 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인터뷰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장훈 선수와 김성근 감독 같은 경우는 통화도 직접 해서 이제 인터뷰를 응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독립야구단 원더스의 원더스를 맡고 계셨던 때예요. 그러니까 SK에서 어떻게 나오셨는지 되게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언론 기피증이 되게 심하셨던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한번 통화를 했지만 그 부분을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있었고 그 사정을 또 아는 터라 너무 또 괴롭히면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유성 감독 인터뷰가 좌절되면서 그러면 장훈을 굳이 인터뷰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유명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제일동포 야구단으로 와서 혹은 82년도부터 시작된 프로야구 이후에 83년도부터 이제 외국인을 들어오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제일동포들이 많이 왔단 말이죠. 프로야구. 그런 사람도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저희가. 그런 분들의 주인공이 아니다. 그런 분들의 말이 있으면 좀 더 영화가 풍성해지고 유명해질 수 있지만 이 영화는 어디까지나 그냥 잊혀져가는 민초들의 얘기고 거기에 집중하자라고 이제 결정하면서 그분들을 섭외하는 걸 포기하게 된 거죠. 네. 돈도 많이 들었어요. 그분들 섭외하는 인터뷰할 때 돈이 많이 들었죠. 개인적으로는 항상 뭐 스카우트라는 영화를 봐도 그렇고 이제 그 한국의 프로 야구의 시작에는 저희 아픈 그 과거들이 있잖아요. 실은 뭐 이제 강주의 그런 사건들을 덮기 위해서 사실은 프로 야구를 출범을 하면서 국민들의 시선을 이제 야구로 다 몰아넣은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참 들춰내서 얘기하기도 힘든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스카우트 그런 영화를 보면서 저 그때 뭐 자세히 묘사하고 있진 않지만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칫 이 영화 이제 그 출범하는 82년으로 얘기를 딱 시작하실 때 혹시나 그쪽으로 엮여서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어린 그 18살, 19살 되는 이 청소년들을 데려서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진 않았을까 아니면 혹시나 그로 인해서 상처받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전혀 영화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지금 연출하시는 감독님 입장에서는 고민도 좀 했을 부분이었을 것 같거든요. 82년부터 사실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 통금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당하게 정권을 잡은 그 군부독재 정권이 유화 정책으로 시작한 게 프로야구, 3S 정책으로 영화는 어떤 에로 영화, 스포츠는 프로야구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던 게 프로야구인데 프로야구 발생은 그렇게 되었었지만 거기서 그 운동을 했던 선수들한테는 그런 게 별로 이제 그렇게 작용하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윗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런 자세한 얘기는 사실 그 혜태 타이거즈와 김대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김은식이라는 그 스포츠 작가가 만든 책인데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 혜태 타이거즈는 단 한 번도 그 80년대에 단 한 번도 5월 18일에는 광주에서 경기를 못했어요. 일부러 그렇게 짜는 거예요. 그 배치를. 왜냐하면 광주에서 경기를 하면 광주 시민들은 모일 기회가 없는데 모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부르는 응원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나 광주 출정가 이런 걸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입장에서는 그것도 뭐 대한야구협회, KBO 입장에서는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야구와 정치, 특히나 이제 혜태 타이거즈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낸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지금 800만이라는 야구 인구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이미 그 야구라는 스포츠는 하나의 그냥 여가 활용으로 정확하게 자리 잡았다고 생각해요. 시작은 어찌됐든 간에. 다만 이제 이것을 즐기는 팬들이나 이걸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기자들, 평론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한국 야구의 발생부터 현재까지 정치와 관계해서 어떤 희생을 당하고 어떻게 이용되어
우리 야구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원인들, 프론트와 뭐 야구 선수들이 왜 롯데 타이거즈, 아니 롯데 자이언츠의 프론트들은 이 모양이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거기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가령 저희들 이제 취재하면서 알았던 게 대한실업이라는 실업 야구팀이 있었어요. 그게 중앙정보부 야구팀이에요. 거기 단장은 김종필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뭘 하냐 하면 친선으로 일본을 갑니다. 우리가 아직 그 한일협정이 안 되어 있을 때 일본을 가서 일본에 있는 실업야구팀하고 호응 프로야구팀, 대학팀하고 친선 경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밤에 뭘 하냐면 일본 우익 정치인들하고 만나서 협상을 하는 거죠. 한일회담의 청구권 문제 이런 것들. 그러면서 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가 그렇게 이용된 거죠. 김종필의 형님이 김종락이라고 해서 대한야구협회 그 회장을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권하고 안 가까울 수 없는 거죠. 실제로 우리 야구는 사실 식민지 시대에 언더우드가 했다고 하지만 이 야구를 정착시키면서 일본인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야구 원로들은 표방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김성근 감독의 야구를 일본 야구라고 해서 야구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 한국 야구는 원래 뿌리가 일본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기 위한 반작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전에도 보면 우리나라가 최초로 아시아 야구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제일동포가 반수 이상 있었던 65년 대회예요. 이러저러한 것들을 숨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왜 이거 좀 넋두리 하는 건데 왜 그라운드 유망인 기자들한테 주목을 못 받는가? 야구 기자들 역사 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한테는 이게 별로 꺼내서 좋은 얘기가 아닌 거죠. 야구 팬들의 야구를 보는 흥을 잠재우는 거지 자기들이 볼 때는 그들을 더 깊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요즘 이제 듭니다. 어쨌든 야구가 그래서 축구와는 다르게 축구는 그 스포츠인 사이에 그런 게 있대요. 축구는 괜찮은데 야구는 침입하다.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이런저런 상황들이 우리 야구계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이야기가 자꾸 중구난방으로 되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알아서 정리하고 계실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정말 영화마저도 도민조가 이방인 진짜 야구 기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게 어떤 부분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네. 그 82년 그때 그 팀에 선수들 말고 감독님이라든지 그 당시에 코칭 스태프분들하고는 인터뷰를 나누셨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년 동안 저희가 그 공을 들었던 분이 25년인가요? 25년간 그 제주도 학생 야구단 감독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그분이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다 이제 하기 힘든 상황인 거죠. 코치들은 계속 바뀌는 상황이고. 그 두 번째는 그리고 부산 홈 경기 때 그 시구하시잖아요. 그거를 원래 뭐 KBO나 두산 쪽이 기획을 하셨던 건지 아니면 감독님이나 영화 덕분에 어떻게 구축이 닿아서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거의 뭐 감독님 영화 덕분으로 그분들이 가셔가지고 시구를 하게 된 건가요? 그 영화가 갑자기 한 주인공이 이제 없어지면서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시구를 한다는 게 프로야구에서 개막식 시구를 하는 그 3연전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이거는 그쪽 홈 경기를 하는 그 구단이 프런트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2013년 4월에 그 개막 첫 잠실에서 시구는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첫 시구를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디어는 사실 제가 그냥 던진 거죠. 프로듀서한테. 시구하게 해달라. 근데 이제 그 말 던지면서도 될까 말까는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안 돼도 그게 우리 모습이고 돼도 그 우리 모습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어쨌든 이야기는 그들을 찾아서 데리고 와서 시구를 시키는 거다. 그런
그걸 이제 판단해서 이야기를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간 거고, 뭐 과정에서는 우리 프로듀서가 계속 이제 제가 시구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 야구인이니까 야구를 좀 많이 하고 그쪽 관련한 사람들 아니까 안 된다는 그 사람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울상을 한 1년 동안 찍고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 끊을 때마다 어떻게 되냐 물어볼 때마다. 근데 다행히 두산에서는 처음에 굉장히 그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모균이라는 영화에 잠깐 나옵니다. 이모균이라는 옛날에 산메이 슈퍼스타즈에서 투수하셨던 그분이 우리 프로듀서하고 친하게 됐어요. 그 사이에. 근데 이제 그 이모균 씨의 와이프가 제일동포고 이모균 씨가 장병부 선수하고도 같이 이제 그 경기를 했었고 하니까 저희 이 기회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셔서 마침 두산 단장하고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더라고요. PD 끌고 가서 단장실에 가서 협박을 한 거죠. 단장이 알았으니까 한번 보자 이렇게 돼서 결국 이제 3연전 중에 마지막 날을 한 거고, 뭐 프로야구 개막식이라는 게 개막이 토일 이렇게 개막을 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이 3연전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갔을 때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관객이 너무 그렇죠. 가족이 너무 야구 팬들 많은데 왜 못 오느냐고 6시 반에 출근 퇴근하고 오는 사람들인데 많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시구를 하게 됐다는 너무 기뻤지만, 그래서 카메라도 여러 대 배치하고 그 마운드에 올라갈 수 있는 영광도 저가 이제 가지게 되면서 같이 이제 들어갔는데 정작 사람이 없고, 시구는 1시간이 아니라 1분 만에 끝나고, 시구하기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게 시구와 시타만 들어가라는 거죠. 나머지 두 분은 소개도 안 돼 있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런트 직원한테 제가 좀 울었죠. 우는 거밖에 무기가 없잖아요. 30년 만에 오신 분들입니다. 3살 들어가게 있어요. 막 따지고 막 윽박 지르니까 그분들이 이제 전화를 해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건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되게 보면. 그래서 들어가서 나왔는데 1분 만에 끝나고 정말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되게 저는 오히려 미안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그분들은 프로야구에 시구를 한다는 것 자체에 큰 영광을 얻으셨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희를 오히려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부분인데 편집하면서 정말 고민이 많았죠. 왜 시구를 영화 안에서 하이라이트 때 슬로우 비디오를 쓴다거나 반복을 해가지고 시간을 좀 느리지 않냐, 하이라이트만 하이라이트답게 감정을 막 극대화해야 되지 않냐, 그런 유혹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제가 거기서 찍고 내려와서 그분들이 들어갈 때까지 그 딱 1분이라는 시간, 그게 저한테는 되게 많이 걸렸어요. 관중들도 없고 내가 느꼈던 이런 감정이 비록 시구는 성사됐지만 정말 옳은가? 이런 상황이 그런 걸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허무하면 허무한 대로,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그대로 넣어야 되겠다. 그 어떤 전체 시간을 변화 주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사실은 제가 딱 한 번 슬로우를 걸었어요. 근데 권인지 선수가 모자를 벗고 운동장을 향해서 인사하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났었는데, 그 바로 직전에 SK 선수들이 장피 칩니다. 박수 치는 모습이. 근데 이렇게 앉아서 박수 치잖아요.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할까, 우리는 선수들은 야구를 하지만 야구의 역사, 자국의 야구 역사, 자국의 야구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존중, 그런 게 과연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야구를 하는 스포츠 교회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장면들을 관객들이 보면서 좀 허무하다, 아쉽다, 이런 감정을 같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우리 학교랑 작년에 그 럭비부 얘기잖아요. 이 영화랑 이 영화에 나오신 분들은 다 완성된 작품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학교 아이들이 이 영화를 우리 학교에 봤는지, 이분들은 이 영화를 봤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이분들은 이제 부산영화제 때 이 영화 상영했기 때문에 그때 오셔서 오지 말라고 했는데
잡이 들어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재밌는 거는 양시철 투수는 이게 영화가 참 이렇게 다큐멘터리가 말하기 힘든 게 참 많이 있는데 양시철 선수는 원래 그 아주 가난한 집안에 일본에는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백정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소 잡고 돼지 잡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이렇게 뭐 이 사람들이 천한 직업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천시합니다. 아직도 부락구라는 게 있어요. 부락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차별받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직도 있어요. 그 오히려 부락 해방 동맹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이거를 만들어서 역차별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짓고 거기에 옛날에 부락 사람들을 살게 하는 거죠. 근데 일반 시민이 거기 들어가기는 하려면 되게 힘든 거예요. 역차별을 하는 정도로 그런 게 아직 있는데, 아직도 뭐 토요타나 그 큰 기업에서는 주소지가 현재 주소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쪽에서는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주소는 옛날 부락 사람들이 살던 주소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신입사원 일시를 해도 채용을 안 시키는 거죠. 그런 게 아직도 이제 비일비재합니다. 그 부락 사람들보다 더 전시받았던 사람이 제일 조선인들이에요. 그래서 따로 마을을 해서 이렇게 마을을 만들어서 살았는데, 그 마을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 양시철 씨가. 그것도 돼지 농장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도 그 농장을 아버지 걸 이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인터뷰를 할 때 저희가 처음에 일하는 모습을 찍고 싶습니다. 집에 뭐 아버지도 찍고 싶고 인터뷰하고 싶은데 해도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되게 불편해하고 항상 카페나 그런 데서 인터뷰를 하자는 거예요. 자기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죠. 나중에 그 사정을 알고 그거를 우리가 물었던 게 오히려 신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그 청년 시절을 보냈으니 야구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였는지 대충 이게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상승의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동포들한테 야구는 그런 도구였거든요. 그래서 장훈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일본에서 최초로 퍼펙트 게임을 했던 이팔종이라는 야구 선수가 나오고, 400승을 했던 김정일이라는 야구 선수가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양시철 선수는 저희가 만난 시점까지 49살짜리인데 총각이었어요. 야구 장가를 못 가는 이유도 있는 거죠. 근데 제일 잘못 보셨어요. 예, 근데 양시철 선수가 영화를 찍고 부산 영화제 올 때 와이프를 데리고 왔어요. 예, 얼굴도 좀 이렇게 세련돼 지금. 와이프 되게 미인이시고 와이프한테 사랑하고 싶은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권인지 씨 같은 경우는 자기 동생, 야구했던 동생 데리고 와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김근 형님도 사실은 자기가 옛날에 한국도 갔다 오고 그랬다. 딸하고 와이프한테 자랑을 하지만 안 믿죠, 그죠? 사진 이런 걸로 안 믿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와이프 데리고 와서 당당하게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게 되게 저는 이제 보기 좋았고. 그러면 왜 그분들은 계속 야구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스포츠 교육과 일본의 스포츠 교육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은 5,000개 정도의 야구팀이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그거는 학교에서 의뢰하는 누구나 다 거의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특별 활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운동부가 여러 개가 있고, 근데 그 운동부 안에서 운동부를 내가 야구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키가 작고 몸이 힘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걸 거부를 못해요, 그 코치나 감독이. 근데 이제 훈련을 시키면서 야구 체질 아니야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국민체육 같은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냥 아이들의 몸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운동 활동들을 해라라는 건데, 이제 그런 아마추어 팀들이 경기를 해서 고시행 대회 같은 게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제대로 하는 애들은 프로야구로 가고, 아닌 사람들은 다 수업을 끝까지 다 듣고, 일반 학생들도 하고 똑같이 이제 수업 듣고 야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야구를 계속 한다는 것과 안 한다는 것은 자기들한테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야구에 정말 소질이 있으면 야구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평범한 길을 택하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야구를 결정하면 그냥 계속 공부는 포기하고 야구를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수가 못 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사회적응을 못하니까. 그게 이제 다른 거고. 이분들은 뭐 어떤 김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대학까지 야구를 하다가 이제 부상당해서 야구 그만두시고, 양시절 투수도 대학까지 하다가 그만두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졸업하고 바로 이제 취직생활 하시고 그런.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네. 감독님의 최종 꿈이 궁금하고 혹시 만들고 싶은 장르 아주 기회가 된다면 장르 같은 건 이렇게 질문을 쉽게 하세요. 감독님들이 좋아하시나 봐요. 제 꿈은 대박 터뜨리는 감독이 되는 게 꿈이고요. 대박을 이미 우리 학교에서 치신 것 같은데. 아, 우리 학교요? 네. 어설프게 쳐가지고. 그냥 확실하게 쳐요. 아직 꿈꾸고 계십니다. 네. 영화 감독으로서 이렇게 대박을 터뜨려서 돈도 많이 벌고, 내가 하고 싶은 영화를 함께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여기 김지훈 감독님도 계시지만, 그런 거고.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냐면, 뭐 극영화도, 다큐멘터리도 내가 표현하는 것에 맞는 장르를 하고 싶고요. 꿈이 그런 거죠. 계속 그러면 다큐멘터리만 계속 고집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극영화도 하고 싶고, 네. 투자를 받아야 하는 네. 거죠. 저 가격분은 이게 어떤 장르 이런 거 하시고 싶으신지가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아, 장르요? 글쎄요. 에로에 강한 것 같기도 하고. 영화의 어느 점에서 저희가 에로적인 걸 극영화 쪽의 장르인데, 글쎄요, 지금 준비는 아니고,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레이디 스코드, 권미세라는 친구가 있죠. 그 친구가 세상 떠났는데, 그 친구가 후쿠시마 조선학교 출신이에요. 이 아이가, 한국을 택해서 이제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왔는데, 실은 일본에 있을 때는 천재였어요, 천재. 그러니까 무용에서의 천재. 어머니, 할머니의 피가 무용하시던 분들이거든요. 그대로 와서, 무용에서의 천재였죠. 어느 정도 천재였냐면, 조선 무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최승이라는 과거의 무용가가 했던 발레와 한국 무용을 결합해서 했죠. 그게 이제 북한식의 무용인데, 그 무용을, 일본에서 태어나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학교 아이들이 그런 특출난 재능 있는 아이들은 1년에 한 번씩 설맞이라는 걸로 북에 갑니다. 그래서 설 때, 거기 이제 큰 조선학교 아이들 한 몇백 명이 모여서 공연을 해요. 북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근데 동물을 쳤던 친구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거는 보통 능력이 아니거든요. 북한에 엄청난 무용 스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친구죠. 그러니까 아마 그 길로 계속 갔으면 정말 크게 성공했을 친구인데, 그 길이라는 게 일본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인정 안 해주는 길인 거죠. 자기들이 봤을 때, 동포들이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만 있을 뿐이죠.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세라는 친구는 한국어로 택한 거거든요. 그 재능을. 이 친구가 이제 불행한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일본에 사는 우리 동포 아이들, 동포 청년들의 꿈, 그리고 그것과 그들의 현실,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그 영화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마지막 질문 한 번 더 해주세요. 예전에 한국인이라고 일본에서 차별했던 민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본에서 육큐인이나 아이들처럼 소수민족 출신들 야구 선수 성공한 사람 없습니까? 왕정치. 메달리스트 탑법. 대만 사람이고, 제일 대만인이죠. 그런 사람도 있고, 다르비슈 아시죠? 지금 예주에서 하고 있는. 다르비슈도 아버지가 일하는 사람이죠. 원래 혼혈이 머리도 좋고, 신체적인 능력도 뛰어나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단일 민족이 아니잖아요. 다민족 국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종종 많이 있고 우리 제일동포들도 야구나 완전 제일동포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 텔레비에 연예인 나오잖아요. 그럼 다 얘는 조선 사람이야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세요. 그래서 자기들은 30%는 연예계, 스포츠계는 제일동포야 이렇게 결론 짓고 말씀하시는데 다 근거가 있어요. 기무라 타쿠야가 왜 와이프가 제일 조선인가? 걔는 무슨 근거로 나이도 많은 그 사람 사랑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거. 기무라라는 게 김씨하고 이렇게 함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무라 타쿠야 할머니가 조선 사람이에요. 뭐 그런 거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 중에 마스이 있죠, 마스이. 메이저리그 NI 뉴욕 양키에서 뛰던 마스이는 잘 아시겠지만 일본 국가대표로 안 뛰었잖아요. 한 번도 본 적 없죠. 왜 이 친구가 일본 국가대표를 안 뛰니까? 큰 마스이가 아니고 작은 마스이가 있습니다. 뉴욕 매치에서 뛰던 마스이. 그 마스이는 집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불 때문에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가 조선 사람이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자 같은 일본의 이소라 히바리라는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도 사실은 이제 제일동포죠. 우리나라에서 왜 연예계 대부 아줌마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본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그분도 제일동포. 난 쟤랑 집에 살았어. 이런 거예요. 추성훈 선수의 집도 오사카의 이쿠노구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동포들하고 지나가면 저기가 추성훈이 엄마가 살던 데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도 초기에는 제3국인이라고 했지만 제일동포들이 그렇게 활약하고 있다는 거는 무시할 수 없는 거 스스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공표하면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정치라든가 그런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조선인의 영향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한국 가수가 와가지고 한국 이름으로 일본 사회에서 일본 문화계에서 활약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대환영이거든요. 한류라는 것을 관객들이 원하니까. 그런데 제일 조선인으로서 그 안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연예인으로 진출하고 프로야구나 이런 것으로 진출하는 것은 진출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름을 반드시 본명이 아닌 일본명으로 바꾸기를 애초부터 이렇게 권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일본 이름이지만 제일동포인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 재밌는 거는 지금 한류라고 해서 막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촬영장에 뛰어다니고 했던 아줌마들, 일본 아줌마들이 실은 그 전에는 그렇게 조선 사람을 차별하고 이상한 눈으로 봤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좀 아이러니인데 어쨌든 한류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조선인 문제는 여전히 제일동포 문제는 그게 안 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학교가 점점 학교가 여기서는 막 500개 넘는 학교를 만들었다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고 일본 자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겠다든지 학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들을 공약을 내걸 정도로 지금 일본 자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억압들이 좀 많다는 얘기를 좀 듣고 있거든요. 지금 그 안에서의 우리 학교나 그쪽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고 좀 이런 상황들을 좀 얘기 듣고 싶어요. 제가 이런 시민단체 활동하니까 이런 거는 되게 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겨우실까. 아시겠지만 일본이 최초로 식민지한 나라가 아이누 홋카이도이고 또 사실은 그 전에 ryukyu라고 해서 오키나와 사람들이 식민지화한 거죠. 그거 할 때 기본적으로 했던 정책이 동화 정책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식민지화 시작했지만 꿈을 못 이뤘죠, 일본이. 그러니까 여전히 조선 사람에 대해서는 자국에 있는 조선 사람에 대해서는 강한
이상하게 그 증오감이 있어요.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반응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눈에 제일 띄는 게 이제 조선학교 아이들이죠. 그 현실, 귀화를 한 사람들은 일본 사회 안에 그냥 살아가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고, 동아정책에 부응한 거죠. 조선학교는 그 동아정책에 가장 대척점에 있는 그런 거고, 어쨌든 빨리 없애고 싶은 건데, 그거는 민주당이든 자민당이든 똑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그 민주당이 원래 그 50년 만에 정권을 바꿀 때, 내걸었던 공약이 고교 수업료 무상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데, 의무교육하기 전에 고등학생들을 수업료 무상화를 시켜주겠다. 그 공약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당선이 되고 수업료 무상화를 이제 실시하는 거죠. 실시할 때, 2010년의 일입니다. 실시할 때 외국인 고등학교도 다 포함시키겠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아동의 인권을 존중한다 해서 자국 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 고등학교도 포함합니다. 그 외국인 고등학교에는 10개의 조선학교가 포함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실시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본의 그 납치 문제 담당 상이 있어요. 그 장관이 어떻게 일본인을 납치한 국가의 그 학교를 일본인의 세금으로 지원할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문부과학성 장관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받아들이게 되고, 자 그러면 조선학교만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는 수업을 실시하자. 그래서 수업료를 무상으로 하겠다 해놓고 조선학교는 제외를 딱 시킨 거죠. 얘들은 심사 대상으로 하겠다. 그 심사 대상으로 해서 결국에는 2, 3년 이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2, 3년 심사를 할 때 교육 전문가들의 전문팀이 국가에서 만들어서 이루어져요. 이 사람들 실사를 해요. 조선학교 가서 쭉 하니까 조건이 다 맞는 거죠. 해도 괜찮다라고 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일본 정부에서는 그래? 하지.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즈음에 서해 교전이 터집니다. 그래서 문부과학성 장관이 그 서해 교전을 보고 이제 일본도 위협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조선학교는 계속 심사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이게 민주당의 시절의 일이에요. 그 만일의 사태가 뭘까라는 거죠. 전쟁 났을 때라는 거거든요. 일본을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얘들을 묶어두겠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찌됐든 이거는 아동을 상대로 해서 인질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또다시 이제 그 3년째 아이들이 그 혜택을 못 받고 해왔는데, 조선학교 입장에서는 그 이전까지 한 푼도 국가에서 돈 준 적이 없었고, 자기 부모들이 돈 내서 운영하는 학교였어요, 그냥. 그랬는데 갑자기 돈 준다고 하니까, 똑같이 대우해준다고 하니까 좋았죠. 받겠다. 그랬는데, 우리만 딱 제외시키고 나머지는 안 준 거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과자 준다고 하다가 안 줘버려서 자기가 그냥 먹어버리면 야오르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자존심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여론이 이렇게 확산되는데 조선학교에 좋은 여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언론이라는 데서. 무조건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시하라 힐다로라든가 하시모토 도로, 오사카를 맡고 있는 도지사들이 조선학교에 그동안 그 지자체에서 주던 교육 보조금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그거를 다 동결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한 10몇 개의 지자체에서 동시에 교육 보조금을 동결시켰어요. 가만히 내두면 알아서 운영되는 건데 이렇게 들쑤셔가지고 있던 교육 보조금까지 뺏겼으니까 살림이 더 어려워지고 여론도 그렇게 되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도 안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국엔 지금은 그 5개 고등학교, 그 5개 조선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원고가 돼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지금 재판을 걸고 있습니다. 아베가 이렇게 한 배경에는 아베가 딱 그 정권을 잡자마자 3일 만에 그 시행령을 발표해요. 그게 뭐냐면 조선학교는 심사 대상에서 영원히 제외한다. 다시 말해서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영원히 제외한다라는 법령을 발표합니다. 이건 아예 못 박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학생 학생들이 너무 억울한 거죠. 250명입니다. 250명이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재판을 걸고 있어요. 일본에서 5군데에서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재판 시작한 지는 1년 조금 넘었고요. 문제는 이 아이들은 다시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한테는 특별한 이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 상대로 하는 거니까 재판의 이 기간이 엄청 길겠죠. 결국 얘들은 청춘을 걸고 싸운다는 얘기예요. 얘들이 하는 이유는 후배들 때문에 하는 겁니다. 후배들이 더 이상 외롭게 일본에서 그렇게 국가로부터 따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데올로기, 남이 야당이나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아이들이 교육을 일본이라는 정말 거대 세계 최고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뭡니까 복지가 그렇게 잘 돼 있다라고 하는 일본에서 이런 식의 차별이 국가가 공공연하게 하고 있고 시민들이 공공연하게 저런 사람 죽이자고 외치는 그런 것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좀 빨리 정신 차리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이 모양입니다. 걱정입니다. 한국 안에서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일본까지 신경 쓰지는 못하고 오늘 야구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분명히 저희가 정치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런 처해있는 상황이나 그런 환경이나 그런 것은 다 틀린 것 같은데 마음은 언제나 한 곳으로 모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도 이제 그 영진이가 아직 발표는 안 하고 있는데요. 예술영화 전용관 사업을 폐지하고 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제 예술영화 전용관이 전국에는 이제 없어질 것 같은 그런 현실에 놓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별반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관객이 있으신 거고 틀어야 할 영화들이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는데 오히려 더 영화에서도 왜 김근 씨였나요? 그분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그냥 와서 너무 좋았고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밖에서 보는 그때 시절과 그때 상황들 그리고 이제 일본이란 것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보는 시선이었을 뿐이지 오히려 당사자는 아무렇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사실 영화 보면서 좀 들었거든요. 상황들은 다 그러한 것 같아요. 어떤 처해 있는 우리의 생각과 밖에서 보는 생각은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그 안에서 또 같이 고민해야 될 거는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지금 야구 기자분들이 이 영화를 좀 보고 이방인이 되지 않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요즘 지브이할 때 비가 좀 자주 와서 항상 관객 수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독님 국도는 예전 남포동에 있을 때 한 번 오시고 여기 처음이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관객분들한테 부탁 말씀이나 한 말씀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도에 오신 소감도 더불어 한 말씀 해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입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일본에를 가면 가끔 일본도 상황이 독립영화하는 사람이 상황이 좀 어려운데 가끔 가면 그런 데가 있었어요. 한 100석 정도의 극장에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곳인데 1년 관객 수가 4만 명이 돼요. 물론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들고 회원으로서 늘 이제 같이 영화를 보고 끊임없이 어느 정도의 극장이 차는 그런 이제 조그마한 독립예술 영화관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일본도 정부로부터는 지원을 못 받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것이 없어지면 안 된다 라는 의견을 모아서 시민들의 돈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독립영화관들은 그동안 그래도 정부 영화진흥위원회 지원들을 그래도 좀 받았었어요.
제대로 노무현 정권까지 박근혜 정권 들어오면서 이 10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 많은 독립영화관이 없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일본을 비교해야 될 게 아니라 프랑스나 이런 예술, 그러니까 유럽 쪽을 비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화로 보는 거죠. 영화를 상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문화로 보는 거죠. 문화는 일방적으로 한 문화만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정치와 연결돼서 독재를 할 수 있고 일방적인 이야기를 관객들한테, 시민들한테 이렇게 넣는 게 가능한, 어떻게 보면 정치 이전에 형성돼야 될 어떤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프로야구를 그렇게 하는 거고, 영화를 그런 식으로 에로 영화를 만들게 하는 거죠. 근데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그런 바보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런 다양한 문화들, 그 안에 독립영화도 있는 거고, 독립영화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됐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이런 질문도 못 던지는 상황이라면 이 나라는 계속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 와 계신 분이 그라운드 이방이라는 영화 때문에 오신 분도 있지만 이 극장의 팬이기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해요. 이 극장이 사실은 4월, 5월쯤 되면 이제 지원이 끊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어요. 이게 4월 31일로 끝났죠. 그러니까 이제 문 닫아야지라는 말을 되게 허탈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제 영화도, 여기 있는 김지훈 감독의 영화도,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에 뭐가 중요한지를 질문을 던지는 그런 영화들이 여러분들 만날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이 드라마를 지켜서 나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영화 만들면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